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여기는 이 고려 빌딩 7층인데 여기서 보면 저기 북악산도 보이고 청와대 쪽 방향으로도 잘 보입니다. 오늘 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가을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하여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집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또 특히 어제 인제대학에 있는 손재훈 1학년 학생인데 손재훈 군이 와서 연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 손재훈 군은 그 참 고맙더만요. 이 4050 세대가 60, 70 세대를 너무 핍박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분노를 느낀다 하면서 2030 세대는 2030 세대 젊은이들은 40, 50 세대의 잘못된 태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아주 어린 학생인데 1학년인데 1학년, 그런데도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굉장한 앞으로 이 집회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면 대학생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식인들도 나섭니다. 전에 87년 6월 항쟁 때는 넥타이 부대라 그랬는데 직장인들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그 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또 박완석 TV 이래 와가지고 유튜브 생중계를 해가지고 신의 한수 같은 데는 건 20만 명이 봤던가요? 어제 보니까. 하여튼 그 유튜브 우리 젊은 동지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광화문에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국민에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이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재인 정권을 실제로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특히 또 문제가 이게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 은근히 또 오기가 있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것도 더 감사합니다. 더 그 전형적인 것이 주택정책 김형미 국토교통부 장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목이 몇 개라도 날아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들을 더 감사합니다. 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 라임 사태는 이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 그리고 이 옵티머스 또 사건으로 약 한 5천억 원의 피해자가 결국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제 금융감독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권사들 보고 투자 잘못했다고 말이지. 정권사들은 개인 회사인데 투자 잘못했으면 그 개인 회사가 책임질 일이죠.
거기다 맞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좀 압박을 가할 만한 일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건 개인 회사예요. 금융감독원 해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속성,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오기, 이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이게 결국은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한 사건이고 금융감독원장쯤 되면 그걸 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감독원장 해임하면 그게 다 폭로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양태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겁이 나서 폭로하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이 정권에 이 한겨레신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엊그제 이 의과대학 4학년생들 지난번 의료 파업 사태로 국가고시를 거부해가지고 못 치른 데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걸 마치 다시 재시험을 치루할 것처럼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에서 정부는 도대체 정부 마음대로 하느냐? 시민단체의 좀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부정적으로 했더니 그 다음날요 이 정부가 또 뭐 형평성 뭐 또 여론을 내세우면서 그 국가고시를 다시 치룰 수 있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금융부정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권력형 부정입니다. 이런 것이 권력형 부정입니다. 꼭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뇌물 받는 것만이 아닌데 요즘 사모펀드는 이래가지고 이런 놈들이 앞세워가지고 이미 돈이 1조 6천억 원, 5천억 원이 날아가는데 그 권력층 모르게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한겨레신문에 일어났어요. 그 정권사 직원들한테 해임도 아니고 해임 권고 뭐 한두 사람한테 내리고 직무정지 내린 걸 보고 이것도 중징계라고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정권사들이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썩 비난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정권사 잘못이 크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6조 원 이상의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한 데는 이 금융감독원의 원죄도 크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통렬한 자성과 함께 자성하라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이 이렇게나 참 인정이 많은 데입니까? 전 정권 뭐 다른 이 정권 정권 관련자들이 아닌 데 대해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합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 한겨레신문 이 사람들도 여기서 나온 그 돈들 가지고 다 뜯어먹고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그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 내가 또 이름은 그렇지만, 지금 옵티머스, 라임, 여기 돈 받았던 사람들, 다 그 재야 출신들이고, 한겨레신문의 그 고위 기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소위 말해서 재야 출신이고, 진보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이렇게나 완전히 그냥 부패해버렸어요.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부인 의혹, 후원 의혹 수사, 초반부터 난항. 이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부인 후원의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수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난항을 겪는 겁니까 이게? 의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저 몇 년 전에 윤석열 씨 저 검찰총장 저 청문회 할 때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아무 거 다 문제 안 된다고 다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근데 지금 이 주미애 장관이 이성윤 뭐 서울지검장인가 그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온갖 군데다가 다 해가지고 영장이 다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수사부터 난항. 그래도 뭐 과시의 자료는 확보했다. 이 또 뭐 어디 뭐 남대문 성가지 가서 또 뭐 압수수색을 또 했다고 그러더만요. 뇌물죄 대가성 입증도 험난할 듯.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다만 입증이 험난하다. 한겨레신문은 말이죠. 이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윤석열 총장 그 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사실상 이거는 뇌물죄 대가성이 있다는 걸 전제한 기사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이 정권 관련자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있어도 책임은 무슨 자성하고 그 자성하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성 정말 앞으로 이제 지금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방금 제야 이런 말 자칭 진보세력 또 이 윤석열 문재인 정권 세력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비슷했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파죠. 보수 세력들이 이걸 맨날 이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념적으로. 이 방송 혹시가 알지. 보수 우파 사람들도 많이 들을 텐데 이 정권을 자꾸만 이념적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무슨 이념적인 어떤 편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은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요즘 제야민주화운동 세력, 자칭 진보 세력이 잘못하는 게 그 원인이 뭐냐?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걸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걸 이념으로 자꾸 포장하는데 이념성으로 자꾸만 공격을 하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 뭐 별로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맨날 김대중이 빨갱이다, 노무현이 빨갱이다, 지금도 문재인이가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빨갱이가 아닙니다. 무슨 놈은 빨갱이입니까? 빨갱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권 콤플렉스 때문에. 뭘 공격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무능과 부정으로 말미암은 경제 파탄,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뭐 이런 거를 공격해야 된다. 실정과 그 다음에 부패를 공격해야 된다. 그게 본질입니까? 그래 이념 빨갱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다른 거는 다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지 못하는 데는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저도 포함됩니다. 내가 문재인 씨 대통령 될 때까지 뭐 했어요? 왜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레벨을 두느냐 말입니다. 물론 레벨을 둔 건 아니죠.
저는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17년, 17일 동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큰일 난다고.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거리 유세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온갖 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걸 못 막아냈습니다. 자, 그 정론관에서 기자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한 명이라면 문재인한테는 10명도 넘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지만, 결국 못 막아낸 거는, 이거는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같은 사람 대통령 안 되게 만들어냈어야지. 저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또 아무리 말해도, 만약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계속 빨갱이다, 빨갱이. 물론 그 소리 들을 만한 짓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빨갱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빨갱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자기 소유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이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자기 재산 없기를 바랍니까? 돈 뺏기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조국이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기 사유재산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웅동학원인가 그 완전히 부채덩어리로 만들어 놔갖고 교묘하게 거기서 받지 않았다면 대학 교수가 무슨 뭐 60몇억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공격을 해야 되지. 무슨 뭐 조국이고 맨날 뭐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조국이를 제대로 우리가 제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요. 저도 이낙연 씨를 전에 도지사학교에서 만나보고 마침 이 사람이 옛날에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아니, 저한테 상당히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또 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완전히 지금 문재인 문바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 거기에 잘 보여야 문바들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또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정치 왜 합니까? 정치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라고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뭐 남한테 구질구질하게 아침하고 그러고 뭐하려고 정치합니까? 완전히 지금 이낙연 씨는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아바타, 말하자면 앞제비 역할을 하고 또 문바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수도 이전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관습법이지만 못한다고 그랬는데 국회 이전한다고 떠들어서 하거든요. 충청도 표현문들가. 그 다음에 또 부산 가가지고는 부산 안 가도 여기서 그렇지만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계속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근혜 정권 때 프랑스의 아주 공정한 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김해 신공항을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즉 김해 신공항이 가장 대안이다. 이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밀양, 아주 뭡니까?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은 800몇 조, 밀양은 700몇 조, 가덕도 그 신공항 그 문제는 아주 많이 600몇 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이제 가서 좀 알아봤더니 그게 안 된, 저도 뭐 이왕이면
내가 영종도 이 공항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때 영종도 뭐 그렇게 뭔데, 또 잘 뭐 영종도 어딘지도 모를 때인데, 어떻게 공항을 저리 가나 싶었던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주 참, 거의 잘 지냈어요. 이 노태우 정권 때문에. 저도 그래서 김영일 평야시대고, 아무리 또 비행기가 사고가 잘 안 나지만,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저 바다 가까운 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했던 일이 있고, 또 김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다. 근데 또 들어봤더니 이제 안 된대. 근본적으로 안 된답니다. 수심이 너무 깊다든가, 또 돈이 또 약간 10조 원 정도 든답니다. 10조 원.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한 이 항공 운송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질 것 같아요.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또 하물도 또 그런 게, 영종도 공항도, 즉 인천공항도 그 수요가, 즉 시설에 따른 수요가 그만큼 되겠나는 걱정들이 있다는데, 근데 이걸 어쨌든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게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또 이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한 보름 전에 검증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그 발표는 뭐냐? 김해공항 확장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벌떼같이 말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는 국회의원, 여기는 여야가 없습니다. 전부 나서가지고 말이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가덕도 신공항이냐 김해 신공항이냐 보담도 국정 운영을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국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놔놓고, 그 검증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고 하니까 그건 무효다. 직권으로 결정한다. 또 법제청가 하는 놈들은 김해공항 건설하려면 어디 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거는 환경부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해도 또 허가 맡으면 되지. 그래서 허가 맡아야 된다는 이유로 김해공항은 안 된다.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검증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직권으로 결정하지. 그럼 검증위원회는 돈 안 듭니까? 돈 안 들고 그 사람들 했습니까? 나는 이 검증위원회 이 사람들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나마라도 유지되는 것은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또 그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같이 일하는 감사위원 전문인은 모르지만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의 깡패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좀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요컨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 국민들이 거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나도 이미 다 결정된 거를 또 대통령이 또 밥 오면서 또 번복해가지고 또 다시 또 국토부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 국무총리실로 또 넘겨가지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또 검증위원회를 만드는데, 또 검증위원회조차도 또 부정을 하니까 여당 대표나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그걸 또 노골적으로 그냥 겁박을 주가지고 이제는 그냥 검증위원회 필요 없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 이래까지도 해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기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바랍니까? 예?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잘 살겠습니까? 국정 운영을 이따위로 하는데도 부산 시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오늘 가덕도 신공항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런 부산 시민 의식 가지고는 부산 시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금 국정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죠. 근데 뭐 가덕도 신공항 때 또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무슨 그런 큰 이익이 생깁니까? 정말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야 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경화 장관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미국 선거도 아직 뭐 제대로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한데 뭐 그렇게 하나 호들갑을 떨고 또 갑니까? 뭐 강경화 장관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온갖 사람들이 간다 그러네요. 온갖 사람들이. 자, 이게 저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되고 또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좀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권국가로서. 이래 한다고 또 뭐 사이가 좋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 강경화 장관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도 좀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정치하는 사람인데요. 또 제가 또 특히 또 이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뭐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뭡니까? 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까? 그게 무슨 정책이길래 바이든 정부도 이거 이렇게 좀 잘 되도록 좀 해달라. 바이든 정부도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뭐 상원의원 뭐 한 두 명, 한 명 뭐 만나도 한 명 뭐 영상으로 뭐 통화했잖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 대북 저자세, 북한 핵무기 보유 강화,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정책들인데, 정책의 결과인데, 그것이 아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다음에 한 번요,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뭐 강경화 장관이 꼭 저 말 듣지 않을 것도 들을 기회도 없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좀 이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뭔지 좀 한번 좀 분명하게 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요, 전태일 동지 50주기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1970년 11월 13일 날 특히 평화시장,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면서 정말 내 죽음을 헛되하지 마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자결을 한 전태일 동지가 죽은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11월 13일을 하니까 여러 신문에서 전태일 동지의 뜻을, 또 정신을 계승하고 또 뜻을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뭐 전태일 정신 개성했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과 전태일 동지가 살아있을 그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은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 원인이
그때는 주로 그 원인이 뭐냐? 주로 기업주의 말하자면 지나친 이기욕 때문에 노동자들을 혹사 착취한 것이 거의 상당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기업주들을 좀 말하자면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을 또 지키도록 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려운 거는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좀 더 자기 것을 내놓으면 노동자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즉,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자동화, 신제품 이런 거로 말미암아서 대량 실업이 구조화되게 돼 있거든요. 실업자가.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는 방식이 지난날과 달라졌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신문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념, 민주시장주의를 또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 아까 문재인 정권이다, 말갱이 정권이다,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뭐냐? 이기적 정권, 이기적 정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꼭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참 예리한 분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강준만 씨 분석이 그동안에 맞았던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문재인 정권 특히 운동권하고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요 권력을 잡으니까 정신이 바뀌고 그래요. 정신이.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의 그 정신, 그 뇌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무슨 뇌로 바뀌느냐? 그런데 참 그 책이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이 지난번에 그 진중권 씨하고 며칠 전에 말하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문재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 특히 이기적 행태를 아주 빈틈없이 분석해놨어요. 빈틈없이 꼼짝을 못하게 분석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권이요, 특히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차원의 무슨 노인 돌봄센터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쫙 이 좌파 세력을요 뿌리를 쫙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한 사람이 박원순 전 시장입니다. 이 정권의 이익결사체입니다. 이익결사체.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이익결사체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 권력 유지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권력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유지할 수 있게. 참 이 나라가 큰일입니다. 아무쪼록 강준만 교수가 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 좀 여러분도 많이 사보시고 이 정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문재인 정권만 끝장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은요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는데 라임 옵티머스 하나는 라임 사태 1조 6천억 옵티머스로 5천억 부정사건이 생겼는데 요즘 이거요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 쫓아내라고 계속 공격하는 사이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부정에 대한 이런 거가 그 외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조사 즉 이 정권의 불법 부패에 대한 수사가 그냥 덮여버리고 있습니다. 오리무중이다. 그런 점에서 참 추미애 씨가 이 정권을 위해서는 희생양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추미애 씨의 이 물귀신 작전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과 부패가 그냥 묻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국민이 정말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지금 현재는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수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100만 명 우리가 모이도록 꼭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